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24번 프린트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번 프린트부터 지금 이제 24번 프린트까지 공부하는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묶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제목에 나오듯이 뭐라고요?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으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묶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용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첫 번째로 일본의 침략 확대. 이거 뭘 배우는 거였죠? 그죠? 침략의 역사.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 가느냐 하는 그 침략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이걸 공부할 때는 어떻게 나눠봐야 되죠? 일본이 어떠한 과정과 순서를 거쳐 어떤 과정과 순서를 거쳐서 우리의 국권을 빼앗았느냐, 그리고 그 과정마다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 갔느냐, 이 과정 순서, 내용, 방법을 여러분이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뭐랑 연결해야 되죠? 자료랑. 그 다음은 국권 수호 운동. 그러한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우리의 저항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죠. 그죠? 저항의 역사. 그 저항도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을 나뉜다고 했죠. 하나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항일의병운동. 일본이 쳐들어왔다, 지금 당장 나가 싸워서 저 도적놈들을 몰아내자 했던 항일의병운동. 몇 단계로 나눠졌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래서 각각의 배경, 특징, 의병장,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랑 연결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두가 그렇게 동의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랑 당장 싸우는 건 너무나 무모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아니다. 계란 백날 던져봤자 바위에 흠집도 안 난다. 우리가 할 거는 계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 나라의 실력을 짱돌 정도로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던지는 의미가 있지 않냐. 뭘 기르자? 실력을 기르자. 이게 오늘 공부할 애국 계몽운동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 공부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별로 존재했던 애국 계몽운동의 활동을 공부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애국 계몽운동의 기본적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애국 계몽운동의 개념. 자, 애국 계몽운동은 여러분 을사늑약 이후에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 때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겼잖아.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큰 위기감을 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 이후부터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애국 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뭐냐? 지금 얘들아, 애국 계몽운동 한마디로 뭘 기르자는 거야? 실력을 기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근본 이념, 사상이 뭐였냐면, 바로 여러분 이미 저랑 맨 첫 시간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공부할 때 배웠던 사상이에요. 바로 뭐죠? 사회 진화론. 자, 여러분, 사회 진화론. 여기 제가 아래쪽에다가도 이렇게 뜻풀이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사회 진화론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사회가 진화한다는 거야. 자, 얘들아, 진화, 에볼루션. 이거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뭐 포켓몬, 뭐 다윈의 생물 진화론 이런 건데, 얘들아, 이 진화라고 하는 거는 포켓몬이나 자연처럼 이 자연 생태계, 동물들, 생물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이 진화의 법칙이 뭡니까? 간단한 거예요. 누구만이 살아남는다. 그렇죠. 강자만이.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에 성공한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에 성공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잡아먹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이런 진화의 논리. 그럼 뭐야? 그래, 이 진화, 이거는 결국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에요, 여러분들. 진화에 성공한 강자만이 살아남고 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진화의 법칙,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거라고? 자연 생태계. 근데 사회진화론은 그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그 진화의 법칙이 어디에도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인간들 사회에도 이 진화의 법칙에 적용되는 자연 생태계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 강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강대국으로 진화에 성공했고, 저 약한 나라들은 진화에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진화에 성공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법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쥐어터지고 고생하는 건 뭐 때문인가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죠? 그죠?
우리가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제대로 힘을 기르지 않아서, 실력을 기르지 않아서 일본이 진화에 성공할 동안 우린 진화에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일본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우리도 노력해서 실력을 길러서 일본 못지않는 강자로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침략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즉 뭘 길러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이 애국개몽운동은 이런 사회 진화론에 기반했기 때문에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실력을 기르고 나야 뭘 할 수 있다?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실력, 먼저 실력을 기르고 힘을 충분히 길러야지 후 국권 회복,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후 국권 회복 계속 지어지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실력을 기를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바로 교육과 산업이었어요. 이 교육과 산업 두 분야에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벌어야지 이 나라의 실력이 길러지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 진화론 이미 우리는 공부해서 알고 있죠. 이거 어디서 나온 사상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는 제국주의 애들이 식민지를 만드는, 그 제국주의 애들이 자신들의 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나온 논리예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야?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니네가 식민 지배 당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를 원망하지 마. 그 시간에 노력을 하지 않아서 힘을 못 기른 너 자신을 탓해야지. 라고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 본인에게 돌리도록.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나온 사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회 진화론이 여러분들 물론 우리의 실력을 기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결국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애국개몽운동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항일의병운동을 좋게 볼까요? 좋게 안 보는 거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일본 탓을 해? 왜 일본이랑 싸워? 봐봐, 애국개몽운동 봐봐. 항일의병운동은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 가해자인 일본에게 돌리니까 일본이랑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잖아. 근데 애국개몽운동은 문제의 원인을 일본에게 돌리기보다는 우리에게서 찾고 있잖아.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실력이 부족한 건데 왜 일본이랑 싸우냐? 우리의 실력을 길러야지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일본에게 돌리고 일본과 싸우기에 목숨 거는 의병들에 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막 의병 제군들에게 고한다. 너희들의 그런 하는 행동은 하등의 쓸모가 없다. 진짜 나라를 구하고 싶으면 총 내려놓고 고향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어라. 막 이런 식으로 의병들을 비판했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 이런 사회 진화론에 기반한 애국개몽운동 어떤 게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러일 전쟁 기억하시죠? 그죠? 자,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킬 때 명분이 뭐였어요? 우리 일본이 러시아랑 싸우는 거는 이 아시아를, 대한제국의 영토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일본은 대한제국과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랑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누구 편을 들어야 한다? 우리 편을 들어야 한다. 어떻게 도와줘라? 이제 우리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한제국의 모든 군사적 거점을 마음대로 이용하게 해다오.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었죠. 그쵸? 근데 일본이 이때 우리나라의 군사 기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개발되지 않은 버려져 있던 황무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일본이 야, 이거 안 쓸 거면 놔줘. 이래서 러일 전쟁 중에 우리한테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황무지가 전국 땅의 50%가 넘었어, 우리나라가. 좀 그만큼 개발 안 된 곳이 많았는데 이걸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거 줄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나온 게 첫 번째 애국개몽운동 단체인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보안의 뜻은 뭐냐면, 보안이 이게 그 보국 안민의 줄임말이야.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자. 자, 얘들은 뭘 반대한 거야? 일본의 무슨 요구? 황무지 개간권 요구. 이거를 반대한 거예요. 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언제 요구했다고요, 여러분들? 그쵸? 러일 전쟁 중에. 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한 거를 반대했죠. 성공했냐 실패했냐? 성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보안회가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장렬히 전사해요. 일본이 가만두지 않거든. 그 이후에 엄청 탄압해서 해산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스라테프트 밀약
1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조약 등으로 국제사회에게 우리나라의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다음에 뭘 맺었죠? 우리랑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맺었죠. 이때 활약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뭐냐? 바로 헌정연구회라는 거예요. 헌정연구회. 말 그대로 헌법과 뭘 연구한다? 정치를. 헌법과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알맞는 법과 정치 제도가 무엇일까를 연구하는 건데 얘들은 뭘 계승한 단체였냐면은 고종이 없애버렸던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맞는 법과 정치가 무엇인지 연구했는데 독립협회를 계승했으니까 당연히 뭘 주장할까? 독립협회가 어떤 나라 만들고자 하겠죠? 그죠?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군 주제를 주장했잖아.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도 우리나라에게 가장 알맞는 체제는 입헌군 주제다. 입헌군 주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입헌군 주제를 목표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뭐가 맺어져? 일본이 을사늑약을 맺었잖아. 그래서 이걸 반대해요. 나라의 외교권을 넘기는 이 을사늑약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당시 여러분들 일진회는 그 일본이 한일 병합조약 맺을 때 그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언론 플레이 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일진회가 한일 병합, 한일 합방 청원서를 낸 거는 맞아요. 근데 일진회는 을사늑약 때부터 존재했어. 이때부터도 막 을사늑약 찬성부터 했거든요. 일진회가 을사늑약에도 동의하는 청원서를 내고 한일 병합에도 동의하는 청원서를 냈어요. 미친놈들이죠. 아무튼 이러한 일진회, 을사늑약을 찬성하던 일진회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해가지고 자주 시비가 붙었어. 일본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헌정연구회 강령 나오죠. 뭐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존중할 것,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거죠. 자, 그럼 헌법과 법에 대한 이야기야. 헌법과 법을 연구한 단체답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종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항의하기 위해서 폭로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보냈죠.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이었죠. 그죠? 이 헤이그 특사 사건에 여러분들 후유증으로 결국엔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게 바로 대한자강회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대안을 스스로 강하게 하자는 건데 이거는 좀 전에 을사늑약에 반대하고 일진회랑 싸우면서 사라진 헌정연구회 이걸 또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정연구회가 독립협회를 계승한 거고 그 헌정연구회를 또 계승한 게 대한자강회입니다. 헌정연구회를 계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자강회는 전국적 조직이었어요. 전국에 체인점, 지회를 설치하고 매월 잡지를 간행합니다. 월보.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월보를 간행하고 강연회를 열어요. 자, 이 대한자강의 취지문 보시면은 딱 알 수 있어. 자강이라는 얘기가 무지 많이 나와. 그러니까 헌정연구회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대한자강에는 자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강. 자, 그리고 여기서는 고종이 지금 강제 퇴위당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헌정연구회가 을사늑약에 반대했듯이 대한자강에는 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해야 되냐?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본의 탄압으로 또 해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종이 퇴위당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순종을 왕으로 세우고 순종이랑 뭘 맺었죠?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을 맺었죠. 그죠? 그리고 차관정치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했죠. 그죠? 이때 이제 나온 게 대한협회인데 대한자강을 계승한 건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대한협회는 맛이 가요. 친일 단체로 맛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끝나고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정말 중요한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민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신민회. 자, 여기서 신민 뜻이 뭐냐면 새로운 민들의 모임이라는 거야. 새로운 이 신민은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우린 뭐다? 국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우리 국민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당연히 지금 얘들아 봐봐. 일단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설명했다. 얘들아, 이런 신민의 목적이 뭘까요? 그죠? 지금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조직을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조직을 공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 왜? 그 전에 있었던 헌정연구회나 대한자강이나 다 결국에 공개 조직이었다가 망했잖아. 일본이 없었잖아. 그래서 신민회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조직이었고 일본의 감시를 피한 비밀 조직이었어요. 비밀 결사. 이걸 나중에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얘들아, 나중에 1920년대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신간회라는 게 있거든. 이름이 비슷하죠. 신간회. 이 신간회는 공개 조직이었어요. 이걸 두 개를 이제 혼동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신민회, 합방 전이죠 아직. 이 신민회는 비밀 조직이었고 20년대에 등장했던 신간회는 1920년대에 등장했어요. 20년대에 등장한 신간회는 공개 조직이었다. 신간회, 신민회 구분하세요. 아무튼 비밀 조직이었던 신민회, 뭐 안창호랑 양기탁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목적은 당연히 국권 회복이야. 그럼 그 이후에는 자,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들이 만약에 일본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되찾는 데 성공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일본을 몰아내고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시 왕과 양반이 주인되는 나라일까요? 아니죠. 이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민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주장한 단체야. 그래서 얘들은 사고의 확장을 해봅니다. 진짜 나라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라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이 나라에 굳이 왕이 필요가 있을까? 왜 우리는 그동안 국가의 상징으로서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헌군주제밖에 생각을 못했지? 진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우리 스스로 완벽한 존재 아니야? 우리에게 왕이 왜 필요해? 이래서 이들은 최초로 공화정을 꿈꿉니다. 그래서 얘들은 나라를 회복시킨 다음에 진짜 주인이 국민되는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어요. 국민들의 나라. 이름하여 무슨 정? 공화정. 이제 드디어 입헌군주제의 틀을 벗어던진 거야.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한 단체가 이 신민회예요.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을 한 거야. 근데 만들지는 못했죠. 공화정이란 체제를. 최초로 공화정을 만든 건 나중에 공부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최초로 공화정 정부를 만들죠. 어쨌건 여기서는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다. 입헌군주제를 벗어 던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민회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느냐. 활동이 중요한데, 자, 여러분, 제가 애국개몽운동의 한계가 뭐라 그랬어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이 진화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 적용된다고 하는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실력 양성만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문제의 책임을 우리 본인에게 돌렸잖아.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뭘 비판했죠? 실력 양성에 치우친 나머지 목숨 걸고 싸우는 의병들의 활동을 굉장히 비판했죠. 그죠? 그 애국개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한 게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생각해요. 야, 나라를 구할 거면 당연히 실력을 기르는 애국개몽운동도 필요해. 우리 실력을 기르는 게 필요하지. 근데 실력만 기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이것도 무장투쟁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래서 신민회는 둘 다 합니다. 여러분이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으로 싸우고 짜장과 짬뽕으로 싸울 때 해결책이 뭐예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무마니, 짬짜면이잖아요. 그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력을 기르는 애국개몽 운동도 필요하고 싸우는 이 무장투쟁하는 의병도 필요하다. 둘 다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그 전에 신민회가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던 비결에 대해 묻는데 이거는 순종 때문이에요. 어쨌건 여러분, 순종은 개인적으로 참 불쌍한 사람이야. 다운증후군 장애인이었잖아. 근데 나라를 지켜야 되는 전제군주로서는 알맞지 않았죠. 그 순종이 어리버리하다가 하다가 전밀주의하게 사인했더니 나라의 군대가 사라졌어. 이걸 보고서 왕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왕이 띨띨하면 나라가 큰일 나는구나.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이 없는 공화정을 꿈꾼 겁니다. 순종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신민회는 실력 양성과 무장투쟁, 항일일병 둘 다 하는데 실력 양성 뭐랑 뭐? 교육과 산업. 얘들아, 자료에서 이 신민회가 교육과 산업을 위해 만든 학교랑 회사 자료로 잘 나옵니다. 교육을 위해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산업을 위해서는 자기회사, 태극서관. 자기회사에서 자기는 자기야 이게 아니에요. 글은 만드는 회사입니다. 태극서관은 책을 만드는 회사예요. 서점, 인쇄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 산업에서도 실력을 기르려고 했고 또 싸우기도 해야 한다. 해서 여러분들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봐봐야 돼. 지금 이 시점에서 국내에서 일본이랑 싸우기 너무 힘들어. 이때가 이제 막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 초토화시키고 막 그랬던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 일본이랑 싸우는 거는 쉽지 않다. 어디로 가야 한다? 해외로 가서 해외에서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 근데 얘들아, 이때 막 이제 의병들이 해외로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주로 어디로 갔죠?
일본의 감시가 미치지 않지만 언제든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만주랑 연해주로 주로 이병들이 넘어가서 무장투쟁을 하려고 했어. 근데 만주랑 연해주로 건너가서 일본이랑 싸우는 게 쉬울까? 거긴 아무것도 없잖아, 얘들아.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어요. 건너가자마자 와 일본이랑 싸울 수가 없어. 뭐부터 해야 돼? 그죠?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지낼 수 있는, 앞으로 무장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베이스 캠프, 근거지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신민회는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 만주 연해주 지역에 이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독립운동 베이스 캠프,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서간도, 만주의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에 가서 만든 게 독립운동 기지의 요람. 정말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하는 곳, 바로 신흥 강습소예요.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이름을 곧 뭘로 바꾸냐? 우리에게 익숙한 신흥 무관학교로 바꿉니다. 이 신흥 무관학교에서 정말 많은 독립군이 나왔고 독립운동의 요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이렇게 만주 지방으로 건너가서 독립군을 길러내는 군사학교, 독립운동 기지, 학교를 만든대. 이러려면 뭐가 무지 많이 필요할까요? 그저 돈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필요해, 얘들아. 다른 학교도 아니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의 전쟁을 준비하는,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독립운동 기지, 학교를 만드는 거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당시 신민의 회원 중에서 이회영네 집안이 있습니다. 이회영네 육형제 집안. 이회영은 이 육형제 중에 다섯째인데 이 집안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손꼽는 부자 집안이었어요. 당시 오늘날 서울 명동 지방 있죠? 이 명동 지방의 거의 대부분이 이 이회영네 집안 땅이었어. 정말 재산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었어. 근데 이 나라가 딱 망하고 나서 이 이회영네 형제들이 회의를 합니다. 가족 회의. 나라가 망했다. 곧 나라가 망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 이 나라가 망하고 회의를 한 거야.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대로 일본이 이회영네 집안을 회유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대로 일본에게 짝짝꿍해서 친일파가 되면 우린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첫 번째, 친일의 길. 두 번째, 목숨과 재산, 모든 걸 버리고 뛰어드는 독립운동의 길. 무엇을 할 것이냐? 온 집안 식구가 만장일치로 독립운동에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육형제가 한밤중에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만주지방으로 도망을 쳐요. 그때 재산을 급하게 처분했거든. 일본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 떠리로 급하게 처분했어. 처분 못한 재산도 엄청 많아. 이때 이회영네 형제들이 정말 급하게 처분하고 가져간 재산이 오늘날 시가 600억이야. 이거 얘들아 절반도 못 받은 거예요. 이거 아마 오늘날 우리 학자들이 추산하기로 아마 제값 받고 팔았으면 최소 3천억 이상이야. 근데 그걸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600억으로 처분하고 이 만주지방으로 건너가서 만든 게 신흥 무관학교입니다. 근데 이 600억의 돈도 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 써요. 그래서 실제로 이회영네 집안 형제들이 일기에 보면은 이들은 오히려 굶었대. 돈이 다 떨어지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성공한 날이었대요. 그리고 이 육형제는 다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한 분만 빼고. 그 마지막 한 분, 막내 이시영이라는 분만 살아서 광복을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광복 이후에 국내로 돌아와서 최초의 부통령이 됩니다. 우리나라 부통령. 그때 이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이시영을 불러서 선생님네 집안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네 집안이 이 나라를 위해 애쓰신 돈, 원가 그대로는 보상 못해드리지만 급하게 처분했던 600억이라도 나라 이름으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했어요. 이시영 선생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죠? 우린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친일파 어쩔 수 없었다. 그 시대에 가진 사람들은 다 친일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만 있던 거 아니에요.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내어던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이런 이회영네 집안도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어떤 젊음이라는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라요. 아무튼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신민의 의 뭐예요? 그 전에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벗어던진 거죠. 사회 진화로 실력 양성에 치우쳐서 의병을 비판했던 게 극복되는 거죠. 독립을 위해서는 실력을 기르는 애국계몽운동, 교육과 산업, 학교 만드는 거, 이런 막 산업 만드는 거 필요하다. 그지만 뭐도 필요하다? 항일의병운동. 그래서 애국계몽운동과 항일의병이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 신민회가 언제 사라지냐? 나라가 망하고 1년 있다 사라집니다. 이때 일본이 그 당시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이라는 분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초대 총독 데라우치 암살 음모 사건으로 잡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안명근을 이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로 잡아넣으면서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을 족쳐가지고 무려 몇 명을 잡아들였냐? 105인 사건을 일으켜요. 데라우치 총독 암살 혐의를 가지고 이 105인 사건을 조작해. 그리고 이 105명을 잡아가지고 족치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105명이 거의 다 이 신민의 회원이었던 거야. 더 놀라운 건 서로가 신민의 회원인 걸 몰랐어. 철저한 비밀 조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이 조작한 이 105인 사건으로 해산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여러분들 뭐 나머지 내용들 나오죠. 애국개몽운동들 전체들이 주장했던 이런 모습. 이거 보면은 군인들이 아니야. 이거 문명적 진군이라 그래서 붓을 들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개몽운동가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힘이 이거 의병이 아닌 문명의 힘이 필요하다 했던 건데 신민회는 그런 한계를 벗어 던졌다라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죠. 애국개몽운동의 실력 양성과 무장투쟁을 함께 준비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애국개몽운동에서 또 하나 보실 건 여러분들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이것도 엄청 잘 나옵니다. 국채보상운동. 말 그대로 뭐를 보상하자? 국채를 보상하자. 국채가 뭐냐면 국가가 지고 있는 채, 빚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대한제국이 지고 있는 국채, 빚을 보상하자는 운동이야. 자, 이건 뭔 말이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줍니다. 이때 일본이 빌려준 돈이 1,300만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은 이제 일산회계약 이후에 빌려준 거야.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이 1년 수입이 600만 원이야. 대한제국 1년 수입 600만 원이라고요. 근데 그 1년 수입의 2배가 넘는 1,300만 원을 빌려준 거야. 이게 오늘날 돈으로 600억에서 700억 돼요. 그러니까 1년 수입이 600만 원, 오늘날 돈으로 300억 정도 되는 대한제국한테 1,300만 원, 600에서 700억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걸 대한제국이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 그럼 얘들아, 일본이 이걸 모를까? 이런 큰 돈을 빌려주면 대한제국이 못 갚는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 빌려준 거야. 그럼 쌤, 돈을 빌려주는 건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빌려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일본은 애초에 이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 못 갚을 거 알고 빌려준 겁니다. 이건 뭐예요? 돈으로 우리나라의 빚이라고 하는 올가미를 짊어진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하고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는 거야. 뭐만 하면 야, 새끼야, 돈 빌린 거 안 갚아? 여러분들 그렇잖아. 친구한테 5만 원, 10만 원 빌리면 그 돈을 갚기까지는 친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인 거야. 그리고 이 1,300만 원이란 돈, 그럼 이 돈 어차피 빌린 거, 이 돈으로 나라를 개발시키면 안 되나요? 일본이 빌려줬죠? 이 돈을 쓰는 것도 누구야? 일본이야. 일본이 자기네가 빌려준 돈으로 자기네가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거야. 막 도로, 철도, 공장.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가 필요한 시설을 우리한테 빚을 지게 하고서 이 돈으로 우리가 아니라 일본에게 필요한 시설을 막 만든 거예요. 어쨌건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제 이 나라는 영원히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당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거야. 지금 이 나라가 일본에게 도저히 갚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이걸 갚지 않으면 영원히 이 나라는 일본의 경제적인 노예가 될 것이다. 나라가 갚지 못하는 돈, 우리 국민들이 갚아주자 하는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 서상돈 양기탁이라는 사람이야. 이 양기탁 그 사람 맞아. 그 신민의 회원이기도 했던. 그리고 서상돈, 이 사람은 대구 중소기업의 사장이에요. 대구라는 지역에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이 사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지금 나라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발적으로 헌금을 걷어서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말하고 본인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해요. 그래서 이 서상돈이 운영하는 이 중소기업에서 시작된 게 국채보상운동이야. 근데 이 대구에서 시작한 이 조그마한 운동이 놀랍게도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퍼졌다?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왔어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확산된 배경, 당시 시민단체였던 국채보상운동 기성회라는 조직이 결성되고 이들이 이제 이 운동을 홍보해요.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 후원과 홍보가 있었습니다. 자, 대한매일신보, 이거 제가 을사내기 때도 이야기했는데 을사내기약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고종의 친서를 실어준 신문이기도 해요. 자, 대한매일신보가 이렇게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해줄 수 있던 이유는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은 2명이었어. 한 명은 양기탁, 우리나라 사람, 또 한 명은 영국인 베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영국인이지만 이 사람의 한국식 이름은 배설이야. 이름이 좀 웃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사장이니까 이 대한매일신보는 그 어떤 신문보다 일본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싣고 이런 국권 수호 운동을 홍보해 준 거야. 일본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장이 영국인이니까. 이 베데리 사장으로 있는 대한매일신보에서 막 적극적으로 국제보상 운동을 홍보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했어요. 이때 여기에. 그래서 정말 이때 거의 한 700만 원까지 모았어. 그러니까 이 속도로 가면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갚으면 안 되는데? 이래서 일본이 영국에게 요청합니다. 야, 영국 동맹이잖아 우리. 야, 니네 나라 베델이라는 애 좀 어떻게 주면 안 돼? 아, 얘 좀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니까 영국 정부가 베델을 강제로 송환시켰어요. 당시 영국은 일본이랑 동맹국이었잖아. 그래서 베델은 강제로 우리나라에서 추방됩니다. 영국이 데려가요. 베델은 평생을 우리나라를 그리워해. 실제 얘들아, 베델이 영국 정부의 감금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오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해. 한국인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다 결국에 탈출 못하고 영국에서 병들어 죽어. 베델의 유언. 나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지 마라. 영국 땅에 묻지 마라.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다오. 해서 지금 현충원에 묻어져 있는 고마우신 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뭐랑 비교해서 나오냐. 얘들아, 신민회가 비밀 조직이었다. 해서 1920년대 만들어진 공개 조직인 신간회랑 비교하는 거 나온다 그랬죠. 그죠? 국제보상운동은 1920년대에 민족주의 계열에서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걸 진행해요. 이게 이제 국산품 애용운동인데 이 물산장려운동이 평양에서 전국으로 퍼져. 이걸 비교하는 게 잘 나와. 그러니까 자, 얘들아 정리해볼게 얘들아. 자, 국제보상운동 나라빚을 갚자. 시기는 1907년. 어디에서 어디로? 대구에서 전국으로. 이거 누가 주도했다?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대한매일신보의 도움을 받아서 주도했다. 근데 이 물산장려운동 언제예요? 1920년대. 1920년대. 민족주의가 했던 우리 국산 물건을 쓰자. 어디에서 어디로? 평양에서 전국으로. 당시 이 운동을 시작했던 건 조만식이라는 사람이야.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진짜 수능이랑 모의고사랑 한능검에서 정말 셀 수 없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 국제보상운동의 의 누가 시켰나요, 이거? 국가가 시켰나요? 국민들아 세금 내라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 그전처럼 막 조선이 야 배상금 좀 내줘 세금 걷은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1997년에 IMF가 터졌죠, 우리나라에. 선생님도 정말 유년 시절 때 IMF 때 정말 힘들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IMF 때 망한 대표적인 회사 대우에 다니셨거든요. 진짜 이때 선생님이 가장 힘든 시절 중 하나였어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 IMF 때 나라를 구하겠다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벌여요. IMF에게 진 빚을 갚자. 그때 언론에서 이 금모으기 운동을 제2의 국제보상 운동이라고 홍보했어요. 아무튼 자발적인 운동이었다. 하지만 한계. 베델이 추방당하고 거리끼가 없어진 일본이 양기탁이 이 국제보상 운동 때 모인 돈을 불법 횡령했다는 이유로 양기탁을 잡아들이고 국제보상 운동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선생님 그동안 모은 돈은요? 일본이 꿀꺽 인마이 포켓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번 시간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뭐 봤어요? 일단 애국 계몽 운동의 근본적인 내용,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 화면 이렇게 흐리죠?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두어서 실력 양성을 강조해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의병을 비판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애국 계몽 운동 이거에 관해서 뭘 공부했어요?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주장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한 보안회, 그리고 독립협회를 계승해서 헌법과 정치를 연구하고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으며 을사늑약과 일진회를 반대했던 헌정연구회, 그리고 그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대한자강회. 얘들은 뭘 반대했죠?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했죠. 그죠? 왜 이렇게 흐릴까요, 화면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대한협회는 친일파가 된 거고, 신민회 뭐랑 비교해라? 신간회랑. 나중에 나오는 신민회는 여러분들 비밀 조직입니다.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비밀 조직이었고 20년대에 나오는 신간회는 공개 조직입니다. 신민회가 의미 있는 거는 신민, 국민들의 나라, 최초로 뭘 주장했다? 공화정.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했다. 애국계몽운동을 통한 실력 양성, 교육과 산업에서의 실력 양성을 위해서 학교랑 회사도 만들었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일의병, 무장투쟁도 필요하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독립운동 기지를 이 만주 사범보 지방에 건설했다. 이회영과 육형제 집안. 그래서 애국개몽운동과 항일의병운동이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근데 일본이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일본이 우리한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주고서 우리 애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고 그랬죠. 그죠? 이 나라가 완전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당한 거야.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대신 갚자.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서상돈이 주도해서 시작했죠. 전국으로 퍼질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베델의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운동 기성의 활약. 이거 뭐랑 비교해라?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은 어디에서 어디? 평양에서 전국.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전국으로.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전국. 비교하시고 이거의 의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경제 자립운동이다. IMF 금모으기 운동이랑 비교해라. 한 개는 일제 방위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애국개몽운동에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애국개몽운동의 의의랑 한계 보시면은 그런 항일의병을 비판하겠다 나오죠. 너희들의 이런 행동은 동포를 해치고 조국을 상하게 하고 털끝만 치도 실효가 없다. 국권을 되찾으려면은 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라. 이런 거고 뭐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백성을 깨우치는 거다. 이런 것들. 하지만 이걸 신민회가 극복을 했죠. 여러분들 한계를 넘었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를 구하려면 의병 운동이 필요할까요? 실력 양성이 필요할까요? 이런 그 의견을 비교하는 자료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거 배고인 사건에 대한 좀 보충 설명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건 중요합니다. 꼭 봐야 돼요. 다른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안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해서 돈을 갚자. 이 자료가 나오면 이거 국채보상운동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일본의 침략의 역사 이회영의 사진 보시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했는가 침략의 역사 과정 순서 내용 방법 봤고요. 그러한 침략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역사를 항일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5페이지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과제도 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